삼성전자에 이어서 삼성물산 2022년도 1분기 실적을 수급부 회계로 분석을 해서 2022년도 매출을 예측해 보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주가는요, 11만 7천 원으로서 2021년 말보다는 2,000원 하락했습니다. 장부 가격 대비 그래도 74%가 되겠습니다. 이 장부 가격이 크게 내려갔습니다. 13,200원이. 그 내용은 다음에 이제 다음 장에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이 삼성물산에 와서 이제 그 개인 사주들 이름들이 좀 나오고 있네요. 이재용 씨, 이부진 씨, 이서연 씨, 그리고 KCC가 우호지분이라고 그러죠. 우호지분으로 9.1% 들어와 있고, 국민연금공단이 7% 있고,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하고 그 합병할 때 이제 엘리엇이 이제 반대를 했는데, 그때 이제 박근혜 정권 때 그거가 이제 패스가 돼가지고 아마 그 외국계 자본이 그 이 꽁하고 있던 그런 게 아마 터졌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뭐 탄핵 사건부터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외국 그 글로벌 금융 세력들의 영향력이 무섭다 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런 느낌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삼성물산은 외국인 지분이 15.94% 있는데요. 그 삼성전자의 그 대주주가 삼성생명하고 삼성물산인데 삼성생명의 또 대주주가 그 삼성물산이거든요. 결론은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대주주는 삼성물산이고 삼성물산의 그 대주주들은 이 세 사람이 포진이 돼 있는데 이재용 씨인데 그런데 이제 외국인 지분율도 만만치 않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손익 내역에 와서요. 매출은 6조 8천억 원대가 달성이 돼서 전년보다 42.6%가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매출 재료비가 더 증가했어요. 50.7%로. 그러면은 스르풋은 이제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32.4%로 내려갔고 스르풋율로는 3.2% 하락입니다. 그러니까 마진율은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운영 비용이 거꾸로 12.8%가 증가를 해가지고 TOE 생산성은 그래도 그 절대 금액이 높아가지고 이익 난 게 스루풋이 0.02포인트는 그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스루풋율 32.4%보다는 운영비용 증가율은 30%밖에는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차액에 의해서 생산성은 증가했다. 이렇게 산출이 되겠습니다. 영업이익은 2천억 원대인데요. 그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는 178억 원이 적은 수치입니다. 이것도 역시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 WCAI가 523억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 재고는 383억 원이 증가했는데요. 요 위에 표기한 대로 이 삼성물산이 이제 상사하고 건설업을 했던 것 같은데 건설과 패션 등 이렇게 그 합병을 하다 보니까 뭔가 이 업종이 이질적인 업종이 합병이 돼 가지고 재고자산 명세도 그 좀 독특하죠. 원재료가 나오고 또 용지가 나오고 건설업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건설업을 하고 있는데도 다른 건설회사처럼 계약자산 즉 미천거공사 이런 계정은 또 없다는 것은 고무적으로 또 생각이 듭니다. 미천거공사는 사실상 제공품 성격으로 저는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뭐 제공품은 사실은 건설 부분의 제공 이런 거는 아닐 것 같고 다른 그 상사 부분이나 그 다음에 이제 건설 부분 쪽에 제공품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이 건설 부문을 다시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데하고 같이 합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왜 이런 생각이 들어가냐 그러면은 삼성물산 본사가 어디 있나 했더니 거기 나와 있는 걸 보니까 강동구 강일로라고 그러나요?
그러니까 그 하남시 넘어가는 인터체인지 못 미쳐서 큰 건물이 있는데, 거기가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이 옛날에 들어온다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거기 그 부근에 그 빌딩인지 것 같은데, 삼성물산도 거기 들어가 있는 걸 보니까 출퇴근 시간에 상당히 음, 많이들 복잡한 지역이 돼 있더라고요. 자관 뭐 그런 연유가 있어가지고 강동구 그쪽이 또 좀 발전을 했는지도 모르겠고, 또 그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어, 네. 그렇고 비용의 성격적 분류에 와서 회사는 그 재고자산의 변동이라고 해놓고 금액을 그 MC 금액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3조 9천억 원대인데요. 50.5%가 증가를 했습니다. 운영 비용은 그 30%가 증가했고요. 그래서 요 뒤 A, B는 제가 역산해서 풀이를 해 넣었습니다. 재고자산 명세에 그 증가액을 넣고, 그 다음에 이 전체 MC에서 증가액을 빼면은 이제 원재료 사용 및 상품의 매입액이 산출되는 거로 그렇게 이제 나눠서 산출을 했습니다. 운영 비용 중에서 어, 인건비가 4,188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전년보다 5.3% 증가했고요. 직원 수는 삼성물산은 뭐 분기에도 공개를 했습니다. 8,756명으로서 작년보다 전년 동기보다 51명이 감소했고요. 평균 임금은 매우 작게 나오네요. 삼성 물산이 4,780만 원 나오는데 연간으로 본다 그러면은 아니네, 작게 나오는 게 아니군요. 2억 원대나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보다도 삼성물산 사람들이 더 받는 거죠. 대기업 중에서도 이거는 초일류 대기업이고 연봉 2억 원이라 그러면은 이거는 뭐 대단한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삼성전자 들어가느니 삼성물산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야망이 있는 젊은이라면은 그래야 결혼도 좀 잘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로들 남녀 간에 그런 생각을 해보네요. 공사 외주비가 있는데 매우 큽니다. 1조 4천억이 집행이 됐습니다. 아마 직영으로 작업하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하고요. 직영 공사도 있겠지만 대부분 건설업이란 게 외주를 주는데 이런 측면으로 보면은 어, 건설 부분을 삼성 엔진이라고 합하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삼성물산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인적 분할을 하든지 물적 분할을 하든지. 그리고 지급 수수료가 또 3,326억 원이 나갔는데 전년 동기 대비 22.2%가 증가를 했습니다. 가공 비율은 34%로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상대적으로 매출 재료비가 상승했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PQ 총제재 비용은 제가 맞춰놓은 수치이기 때문에 비교의 의미가 없겠습니다. 따라서 2단계도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맞춰놓은 수치거든요. 다만 의미가 있다 그러면 현금 흐름표, 전체 재고 자산의 증가액인데 이거는 일치합니다. 삼성전자는 일치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현금 흐름표 요거 3단계 하나만큼은 현금은 이론 한 장도 틀려서는 안 된다는 게 제가 얘기하는 건데요. 삼성전자가 틀렸다는 게 매우 국내 인류 기업으로서 재고자산 회계 투명성까지 모범이 된다면 얼마나 더 좋을까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경영평가 지표로 와서 재고 회전율이 12.1 회전으로 전년보다 무려 4회전 정도 가까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TOE 생산성은 0.02 상승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동일 방향으로 상승을 했으면은 재고자산 회계 투명성은 투명하다. 이렇게 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 가치는 95.7%나 상승했습니다. 이것도 주가 상승 요인이 돼야 되겠습니다. 매출 채권 수금 속도 빨라졌고요. 그 다음에 매입 채무에 대한 대금 지급 속도도 빨라졌습니다.
건설 부분이 있다면은 그 외주 용역비가 대금 지급이 늦어 가지고는 건설 부분은 해내기가 어렵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선급금이나 뭐 이런 거를 집행해서라도 건설 부분은 현장에 돈이 끊기지 않아야 제대로 공정이 흘러간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게 정설입니다. 원재료 가격이 보시다시피 크게 좀 올랐는데요. 이제 이 패션 부분 원단 쪽만 이제 9.8% 원재료 가격이 내려간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제품 가격은 이제 사업 부문별로 좀 나왔는데요. 이 상사 부문은 이제 그 상품 성격이 되겠죠. 근데 냉연, 열연 이런 걸 보니까 철강 제품이거든요. 이 제품 가격이라기보다도 이게 상품일 텐데 이게 그래도 한 20% 정도 상승한 거로 보이죠. PX가 사실 뭔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패션은 그 위에 게 수출 단가인데 내수 단가는 뭐 그 9.9%뿐이 안 나왔지만 수출 단가가 무려 236.4%나 단가가 제품 단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리조트 부분도 있네요. 용인 에버랜드 뭐 이런 데까지 이제 포함되는 것 같은데 이것도 이제 전반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더더욱 건설 부분 쪽은 이제 얘기가 할 수 없다. 왜 그러냐? 원재료 가격 상승된 건 있는데 건설 부분 그 판매 가격은 이렇게 그 평균 단가를 산출하기가 여의치가 않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변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 변명할 바에 이제 엔지니어링은 건설은 건설대로 좀 따로 해서 따로 분석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금 재무지표로 와서요. 캐펙스 비유동 자산 흐름이 무려 2조 7천억 원이나 감소했습니다. 이게 무슨 유형 자산이 감소 이런 게 아니고 비유동 금융 자산이 크게 그 감소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평가액이 크게 떨어졌는데 아마 삼성물산이 삼성전자 걸 가지고 있으니까 삼성전자의 주가가 그렇게 폭락을 하면서 역시 그 가치 하락을 산출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 사항 EAT 세후 현금 순이익이 아니고 순손실로 1조 7천억 원이나 그 순손실이 났습니다. 현금 순손실로요. 현금 손실률로 마이너스 6.2%, 전년보다 7.7%, 전년보다 7.7%가 그 하락을 했습니다. 채권자한테 607억 원을 추가로 더 빌려가지고요. 레버리지율은 4%, 이자 부채율은 뭐 크게 높진 않고 뭐 이 정도면 매우 양호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주잉여 현금 흐름은 이 2021년도 1분기가 요게 이제 순수한 이익 배당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22년도는 그 주식 선택권 뭐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3.4%로 나타납니다. 최종 6,527억 원의 현금을 벌었습니다. 현금 버퍼율은 16%로 매우 낮아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익 잉여금률은 약간 상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분석한 데이터를 가지고 2022년 말 매출액을 예측을 해보면은 27조 3천억 원이 계산이 되는데 매출원가 24조 4천억 원은 어떻게 산출되는 거냐 하면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생산 재료 비율, 가공 비율 300%씩 상승한다고 보고 그 다음에 기말 재고는 10% 상승한다고 봤을 때 총 제조 비용에서 재고 자산 가감 증감액을 더하면은 24조 4천억 원이 된다. 그래서 매출원가는 303%가 오르고 그래서 매출액은 302%가 1분기에 비해서 302%가 증가한 금액으로 매출이 될 것 같다. 근데 이것을 어떤 납품이라는 그 개념으로 비유를 해보고 싶어서 이런 표를 만들었는데요.
또 나머지 기간 동안에 우리가 또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내용도 되겠습니다. 제안서를 27조 4천억짜리 아니면은 그 단품으로 2,740만 원짜리 무슨 물건을 납품한다고 봤을 때 그것을 그 뭐 건설이라고 뭐 건설 그 2,700 그러니까 상품이든 뭐든요. 어 2,700만 원에 계약을 했다 그러면은 예상이익은 52만 8천 원뿐이 안 남는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2,700만 원짜리 팔아가지고 52만 8천 원 나오면 되면 그게 되겠냐? 더 노력을 해보자. 이게 노력을 아무리 해봐도 매출 2%뿐이 더 못 올리겠시다. 이제 사업 계획을. 그럼 매출 원가는 1% 오르고, 그렇게 되면은 그 7,900, 아니, 79만 5천 원의 영업이익을 낼 수 있겠어.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 이 실행 결과에 대한 그 매출 그 원가는, 그 2,469만 5천 원이죠. 여기서 다음과 같이 더 노력해서 매출 2% 오르면은 그 생산 재료 비율은 요 비례대로 66% 그다음에 34%를 요거 소수점으로 하면은 아마 그 유사하게 나올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나온 그 매출 원가가 되겠습니다. 재고는 10% 증가한다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그 아마 그 연말 그 매출액은 27조 원 정도 할 것 같다. 좀 두고 보기로 하죠. 근데 그 스루풋은 어떻게 예측하느냐? 스루풋도 똑같습니다. 뭐 1분기를 100으로 봤을 때 연간 300% 증가한다고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이 스루풋률하고 재고 회전율 그대로 두고 매출액만 단순하게 4배 시키는 거죠. 4배. 그렇게 되면은 27조 원 정도 하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요것은 매출 재료비 중심으로 그 산출을 한 거고요. 밑에 거는 그 손익분기점 방식이라고 해서 운영비용 중심으로 역으로 산출해내는 방식인데요. 제가 하나 더 플러스한 거는 프로핏, 목표 이익을 더해 가지고 그것을 스르픈율로 나누면은 이것도 27조 1,864억 원이 나온다. 그러니까 요 A 플랜하고 C 플랜하고 거의 유사하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타당하다. 이렇게 이제 그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것도 납품하는 거로 또 이것도 비율을 해가지고요. 이 비율은 이제 매출 재료 비율, 가공 비율, 판매 관리 비율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안서도 여기도 2,719만 2천 원의 제안서를 써내면은 계약을 2,700만 원에 했다 그러면 예상 이익은 61만 6천 원. 원가 회계보다는 조금 많이 나오네요. 그런데 2022년에 조금 더 노력을 합시다 해가지고 원가 회계는 이제 매출액을 2% 증가하는 거로 했었는데 여기서는 수르픈율을 조금 올려보자. 그러니까 판매 단가를 어떻게 해서든지 올려보자. 1% 정도 증분율이죠. 그 다음에 그 재고 회전율을 그 54회전 해보자. 그러면은 11% 증분이 됩니다. 이 증분율을 반영을 한 그 결과가 실행 결과인데 그러면은 이익이 무려 60만 원이 아니고 290만 원 정도 300만 원 돈 나온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적어도 3,300만 원짜리 팔아가지고 300만 원 정도는 남아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프로핏은 나머지 그 계획 대비 뭐 증가율들은 이렇게 되는데 재고 회전율의 획기적인 그 회전율의 상승이 미치는 이익의 효과는 어마무시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좀 극단적인 재고 회전율의 그 상승을 그 한 건데요. 이런 정도 혁신을 해야 비약을 할 수 있다 하는 것도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주산업인 경우에는 어떤 그 매출의 리미트가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 27조 이상을 못한다고 했을 경우 재고 회전율이 54회전으로 상승을 한다면은 그 효과가 비용 절감 효과로 나타날 것이다. 이런 게 이제 제가 이제 그 가정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은 매출이 안 늘어나도 원래 계획상 되어 있는 거하고 유사하게 계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한 55.3% 정도 이익이 증가한 95,795만 7,600원의 이익을 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왜 재고 회전율을 왜 그렇게 중시하는지, 재고 회전율은 최종적으로 결말의 어떤 상징적인 경영 지표거든요. 그것은 이제 영업활동, 그 다음에 재고 효율적인 재고관리, 구매활동, 이 복합적인 공급사실 경영의 결과를 재고 회전율로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그 종합적인 그 지표에 그 54회전을 하겠다는 그 정도 목표는 영업생산 물류 세구서가 똘똘 뭉쳐서 그 해야만이 이룰 수 있는 그러한 공동 목표이기 때문에 이런 공동 목표를 가졌을 때 매출액만 증가한다 그러면 영업만 이상하게 힘들게 되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 영업만 들이딱 조진다. 죄송합니다. 이런 속어를 써가지고. 그럼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거다, 이게. 근데 재고 회전율의 강점은 뭐냐, 그러면은, 이거 제가 그래도 그 뭐, 꿍꿍꿍꿍 돼가지고 또 실무 경험도 있었고 해가지고, 영업하고 생산하고, 그 다음에 물류 3자가 윈윈윈 하는 공동 목표를 세울 때 갈등이 해결이 된다. 이런 말씀이 되겠어요. 삼성전자 할 때, 윤 대통령 취임사에 갈등, 사회 갈등,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갈등을 해결할 유일한 길은 공동 목표를 달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가도 도약과 비전을 한다고, 그렇게 그 윤 대통령이 얘기했는데, 그 과학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경영 얘기하고 뭐 틀린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무슨 예를 들어서 기업만 열심히 해라 그래도 안 되는 거고 정부만 열심히 해라 그래도 안 되는 거고 공무원만 열심히 해 공무원이 정부인가요? 그러면은 민간하고 정부하고 또 뭐가 있는가요? 국민이 있나? 잘 모르겠습니다만 3자 위인은 국민이죠. 국민이 주인이니까. 그래서 이 재고 회전율을 쉽게 좀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공동의 목표다. 공동의 목표를 가졌을 때 갈등이 해소될 수 있다. 공동의 목표가 달성이 되면은 갈등은 자연히 해소가 될 것이다 하는 게 저의 주장입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